예, 정말로 추모의 시간이 가고 이제부턴 진상규명의 시간이 온 걸까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기 전날로 저희도 한번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공직석상 모습부터입니다. 서울은 준비된 도시로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주저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서 그린 뉴딜의 글로벌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저 당시가 11시쯤에 뉴딜 정책 발표 시간이었고 그로부터 한 4시간 뒤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오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는 최초 보고를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얘기를 했고 박 시장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본인이 피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임순현 젠더특보가 그렇게 밝혔는데 이 젠더특보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오히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은 미스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피해 여성이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 접수한 게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런데 임순현 젠더특보가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만나서 시장님 실수한 거 있으시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 이 말을 한 건 오후 3시거든요. 그럼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 반 전부터 이 젠더특보는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외부 관계자에게 들었다는 건데 예. 그럼 이 외부 관계자가 대체 누구인지 또 청와대인지 경찰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임순영 젠더특보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불미스러운 소문, 이 기류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임순영 젠더특보는 본인은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본인에게 고소가 된 것도 아닌데 미투와 관련된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만 듣고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임순영 젠더특보가 이왕 밝힐 거 이렇게 애매하게 밝힐 게 아니라 완전히 국민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처럼 받아서 바로 김태현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본인이 어떻게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실수한 거 있느냐? 라고 일단 갖고 갔더니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의문이 있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이 젠더특보에 따르면 박 시장은 별로 되묻질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 부분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예. 그리고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그날 이제 저녁에 그 사적인 모임들 구청장 몇 분하고 이제 식사나 사적인 모임 끝나고 공관에 돌아와서 몇 명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낮에 했던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일종의 부인인 거죠, 저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일이 없어서 진짜 부인하는 건지 인간의 본성상 본인이 잘못한 걸 누가 물으면 일단 부인하고 보는 그런 습성이 인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박원순 시장은 부인을 하긴 한 겁니다. 아니라고. 근데 앞서 이제 저 장혜찬 평론가 얘기했던 거 좀 받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요. 예. 피해자가 변호사 대동해서 다 고소장 만들고 수사기관 가서 나 이렇게 성범죄 당했으니까 고소하겠습니다. 결심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특히 가해자가 이런 유명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본인의 신상도 공개될 위험도 있고 그럼요. 본인의 모든 걸 던지고 시작하는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이게 굉장히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본인도 다칠 각오를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주저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정말 이 고소장 접수 안 하고 정말 시장님 사과 받고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와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알게 모르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돌아서 아마 임순영 젠더특보한테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아하. 저 경찰이랑 청와대는 이 시점은 아닙니다. 왜? 예.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경찰은 아니에요. 예. 이걸 변호사가 고소장 접수하기 전에 저기죠 경찰이죠 1시간 후에 저희가 접수하러 갑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아마 임순영 젠더특보가 안 건 경찰이나 그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인물로부터 일종의
피해자의 마지막 어떤 구원의 메시지,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이 통해서 들어갔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라도 뭐 박원순 시장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저 피해자 만나서 뭐 사과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죠.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은 이 실수라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어디 정보를 접한 게 젠더특보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 그러니까 이 고소인 측에서 어떻게 하다가 흘러나갈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일종의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마지막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해자 측한테 사과를 요구한 더 이상 사과 안 하면 우리는 이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찰이나 청와대는 아닐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일단 당시에는 별로 네. 박 시장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이 좀 지나간 거고요. 어쨌든 박 그렇죠. 시장도 이 3시 정도에는 미리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때 만약에 박 시장이 야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고 해서 뭔가 그때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오늘 서울시 측은요, 이 정보 유출 건에 관련해서 젠더 특보만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고소 사실을 방송보도 이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보다는 민간 우리 합동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젠더특보가 사전에 이 사실을 시장님한테 전달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젠더특보님께서 입장을 밝히신다거나 뭐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첫 그 질문에서도 제가 그 답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젠더특보께서 직접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젠더 특보가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 글쎄요, 다소 의문투성인 이 오후 3시 박 시장의 최초 보고 외에도 살펴볼 새로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박 시장이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공간으로 돌아온 밤 9시쯤부터 시작된 이 최측근들의 대책회의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젠더 특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임론이 아니었고 늘상 하던 현안 회의 중 하나인데 저는 여기서도 좀 궁금한 게 아까 분명히 시장님 실수한 거 없으세요? 뭐 혹시 불미스러운 일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대책회의 때는 이 얘기가 쏙 빠졌다는 거 납득이 좀 되십니까? 우선 그 대책회의의 성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상적인 현안을 그 점검하는 회의였다 이런 그 주장이 있고 임순영 그 지금 젠더 특보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 성추행에 관련돼서 중요한 회의를 했고 심지어는 그 박 시장의 사임까지 얘기가 나왔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한 다음 날에도 이런 보도가 사실 앞서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당시의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9시까지 박원순 시장이 구청장 한 10분 정도와 만찬을 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하죠. 9시 반에 가회동에 있는 공간에 와서 한 4명 정도가 회의를 했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임특보하고 고한석 비서실장은 참여한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그 핵심 측근이겠지만 아직까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를 알려면 언제쯤 그럼 박 시장이 알았냐? 정확히 이걸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는데 최초 보고 때는 3시 때는 뭐 짐작만 했을 수 있지만 정확히 본인이 피소당한 걸 언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3시가 있고 4시 반이 있습니다. 4시 반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4시 반 이후에는 경찰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7시 그 시간은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3시에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피해자가 한국 그 성폭력 상담소에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임순영 젠더 특보가 또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루트로 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박 시장은 이날 측근들과 함께 밤 9시경에 대책회의를 끝으로 다음날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사라진 그 다음날 북악산 안내소에는 이상한 전화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금일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흥북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신고는 17시 17분에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 시작은 17시 30분부터 경찰 428명, 소방 157명, 더밭 580명이 와리온공원에서부터 고매집 수림지역을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을 다 하실 텐데 저 하정대 국장. 예. 박원순 시장이 실종되고 최초 속보가 나가고 전화가 딸에게 걸려온 게 그 지난주 목요일 오후 5시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북악산 안내소 관계자에 따르면 뭐 전화 몇 통이 걸려서 시장의 동선을 물어봤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게 매우 중요한 단서인 이유가요. 뭐냐면 적어도 박원순 시장이 즉 마지막에 이제 몸이 아프다 해서 서울시청에 나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10시 44분경에 이제 유서남교 공간에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뭔가 상당한 이 성폭력 피소된 것과 관련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 관계자들과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단서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그냥 단순히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있었다라고 그 서울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전화를 뭐로 거기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무슨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나간 것까지도 한 거예요. 10시 44분에 공간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게 전화한 시간에 보면 11시 40분과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뒤에 1시간 20분 뒤에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쪽으로 나가셨구나. 혹시 어디 가셨을까? 혹시 산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임순영, 즉 젠더 특보가 한 얘기 전혀 그 전에 물어봤을 때 혹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 했는데 전혀 그때까지는 이런 피소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날 밤에 있었던 9시 10분에 공관에서 있었던 자기 자신 그리고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간부 2명 심지어 법률 관련 전문가까지 같이 거기서 대책위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통상적인 대책위이고 이것과 관련된 대책위는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우 의문스러운 거예요. 통상적인 관련 회의를 왜 법률 전문가하고 같이 하며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간 거 다음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서울시 관계자가 여기 안내소에 전화를 하기까지 했겠느냐. 이런 것은 바로 그 전에 이미 다 수사 상황까지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피소 사실뿐만 아니고 예. 수사 상황까지도 알려졌고 그것이 매우 근거가 많아서 더 이상 그거를 어떻게 상대가 과장하고 있거나 아니고 또는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 어렵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울시 관계자조차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근본적인 의미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질문을. 젠더 특보잖아요. 근데 젠더 특보가 성평등 구현하라고 지금 시에 배치된 전문 임기제로 배치된 사람인데 이걸 지금 박 시장에게 신고 내용을 은연중에 유출했다면 이게 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고 내용을 뭐 유출한 게 아니라 젠더특보 입장에서 보면 예. 어쨌든 본인이 어떤 형태로인지 저 신고 내용보다 뭔가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듣게 되면 그건 당연히 시장한테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젠더특보라면 예. 그 들어오는 걸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젠더특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봐요. 젠더특보가 뭐 경찰에 전화해서 뭐 여기저기 뭐 고소사실 내놓으세요. 뭐 빨리 고소사실 고소장 저한테 주세요. 뭐 이랬으면 좀 문제가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오후 3시라고 하면 고소장 접수되기 전이니까 어쨌든 본인의 사적 라인인지 무슨 라인인지 해가지고 뭔가 피해자 측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감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한테 가가지고 시장님 이거 이런 얘기인데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감지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일단은- 접수된 걸 모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시점이 3시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젠더특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젠더특보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 이제는 이거는 사실은 진상규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젠더특보가 모셨던 박원순 서울시장한테도 차라리 도움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젠더특보가 입 다 닫고 전 모르겠습니다를 하는 것보다 예. 일단 인터뷰 좀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본인이 시장 만나가지고 저런 얘기 했다는 거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부 관계자 누구한테 들었는지 본인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제는 낱낱이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본인 자체가 저 보세요. 양력 보세요.
한국 성폭력 삼당소 활동 시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젠더특보 아니에요? 그럼 젠더특보에게 가장 큰 가치는 뭐죠? 가해자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이분은 피해자, 성범죄 피해 여성을 위해서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본인이 했던 가장 큰 공직인 이 서울시 젠더특보라는 지금 직함을 달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서울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앞장서서 밝히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본인이 살아온 길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최초의 젠더특보에게 이 피소 사실을 알려준 혹은 뭐 고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알려준 외부 관계자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후 3시에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다고 하고 또 9일 오전에 외부로부터 피소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두 번의 외부가 나오는데요. 같은 곳인지 또 어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젠더특보 본인의 소식을 접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은 소스인지 다른 소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앞서는 뭐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고 이 일련의 시간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러면 정말 청와대와 경찰 그들의 말처럼 박 시장이가 알려준 게 없는 건지 그럼 도대체 외부 관계는 누군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임순영 젠더특보가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는 외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임 특보 같은 경우는 나머지 조사에서 밝히겠다 말하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가지고 유고 상태가 되었어요. 이건 국가적인 사안입니다. 예. 지금 임 특보가 조사에서 밝히겠다는 건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앞뒤 가릴 사안이 아니고 정확하게 외부 관계자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보고를 했는지 밝힐 의무가 서울시의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국민들 앞에 있는 것이고요. 이 외부 관계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고소할 것인지 아니면 미투 의혹 정도만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외부 관계자가 어쩌면 앞서 김태현 변호사 예측처럼 피해인 주변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청와대나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첩보를 듣고 젠더특보가 이 소식을 과연 박원순 시장에게만 전달한 것이냐. 예. 이분이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7년 넘게 했거든요. 7, 8년 보좌관 생활을 했다는 건 국회에 출입한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끈끈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예. 이 사실을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 지도부에게 전달이 안 됐을까? 저는 그것도 추적해봐야 된다고 봐요. 외부 관계자가 젠더특보에게 간 것만큼이나 젠더특보가 박 시장이 아닌 정치권 누군가에게 이 사안을 또 추가로 보고했다면 그 사실 역시도 철저하게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언제 어느 시점에 본인의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이 부분 앞으로도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